안녕하세요. 저는 연하 남편과 결혼했다가 대차게 바람맞은 40대 주부이자 이혼녀입니다. 나름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아왔는데 어떡하다 이렇게 고약한 사람들과 엮이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결혼 전에는 미디어를 보며 모진 시집살이를 겪는 며느리 사연들을 봤을 때 솔직히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까? 왜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참기만 하지? 했는데 세상에나 그게 제가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는 학창 시절부터 연애를 많이 해왔는데 많았던 연애 경험만큼이나 살면서 중요한 건 우정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컸어요. 우정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고 보통 친구 앞에선 본 모습을 잘 안 드러내잖아요. 연인 옆에선 나 자체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저를 온전히 보여주는데 친구는 그저 순간을 즐기기 위해 만남을 잇는 거니까 가면 쓴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저는 평소 유독 친구 관계만큼은 깊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수호천사처럼 등장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친구라는 존재였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을 쳤을 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바로 친구였다는 거죠. 서사가 너무 길었네요. 지금부터 저의 내리막길과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오르막길의 삶이 오기까지 얼마나 기적 같은 사연들이 있었는지 좀 길게 자랑해보려 합니다. 우선 그 친구의 첫인상은 얕은 친구 관계만 유지하던 제게 좀 많이 인상 깊었어요. 그 당시가 고등학교 막바지였던 때였는데 그때 우리 반에 전학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유독 소극적이고 인사말도 잘 못했어요. 어딘가 모르게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이었죠. 다들 전학생이란 것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가질 때 저는 그저 시큰둥한 편이었어요. 별로 친구에 대해 진심인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첫인상에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름 때문이었어요. 이름이 정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정하나이거든요. 성도 똑같은데 이름의 느낌도 비슷하여 좀 눈이 갔었죠.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지 다른 친구들도 둘이와 저를 두고 하나 둘이 이렇게 붙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둘이와 저는 말을 섞어본 사이가 아니었어요. 단지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서 나중에는 선생님까지 세트라며 하나 둘이 부르면서 우리를 묶어서 발표를 시키는 일 정도만 있을 뿐이었죠. 다들 그렇게 엮더라도 둘이가 워낙 조용한 친구라서 저는 딱히 엮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평소 남의 일에 관심 없던 제가 무슨 오지랖이었는지 둘이 인생에 잠깐 끼어들게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둘이는 워낙 소심한 탓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좀 당했는데 원래 왕따 같은 게 없던 우리 반에 그런 불편한 일이 생기니 제 마음이 좀 편치 않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저희 둘을 하도 세트로 엮었어서 그런가 둘이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모른 척하고만 있는 게 왠지 둘이한테 몹쓴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평소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잘 지내왔던 사람이라 그런 제가 친구들의 괴롭힘을 막아주니 애들도 적당히만 하고 그만 괴롭히더군요. 그 뒤부터 저는 둘이랑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매일 둘만 붙어 다니며 정말 세트인 것 마냥 지냈던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은 우리 둘 다 급식을 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둘이가 말을 먼저 건 적이 있었어요. 저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같이 운동장을 걸으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이었어요. 둘이와 단둘이 어떤 대화를 해본 것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도 서로 사이에 어색한 점이 남아있어서 일반 친구들끼리 할 대화 주제는 딱히 나눌 게 없더라고요. 어디 사냐, 공부 잘했냐 이런 것만 묻다가 사람 사이에 안 친하면 얘기할 법한 공식 주제 있잖아요. 서로의 꿈 얘기 말이에요. 커서 뭐가 되고 싶냐는 말이 솔직히 대화의 절반 이상이었다는지요. 그때 저는 둘이의 존재가
더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날이었어요. 저는 꿈이 딱히 없어서 남들 하는 소리인 취집 잘하는 거였는데 둘이의 꿈이 요리사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별 생각 없이 요리를 좋아하냐 물어봤어요. 둘이 말로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장녀이기도 했고 부모님이 둘 다 맞벌이라서 어린 동생을 챙길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당연하게 둘이한테 동생을 맡긴대요. 동생이 학교에서 어디 다쳐오기라도 하면 그것마저 부모님이 둘이 탓으로 돌릴 정도로 둘이한테 동생을 전적으로 떠넘긴 지경이라더군요. 그렇다고 둘이는 부모님을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동생이 좋아할 만한 요리들을 공부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동생이 자기 요리를 먹고 맛있다고 천진난만하게 웃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계적인 요리사까진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요리를 먹고 동생처럼 만족감에 즐거워한다면 그게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것까진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 진실되고 따뜻해서 저는 그때부터 둘이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저절로 그런 둘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부러움이 있었어요. 딱히 꿈이 없는 것에 관해서 한 번도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둘이 옆에서 처음으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지 대충 살다가 취직이나 해야지 싶던 제 삶이 통째로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사실 둘이와의 추억은 이게 끝입니다. 그 뒤로도 근근히 연락을 하거나 대화하는 날이 있었지만 공부 때문에 거의 인사만 나누다가 졸업을 했죠.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니 둘이와 자연스레 연락도 끊어진 셈이었어요. 저는 무난하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굳이 대학 전공이 필요 없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냈어요. 그러면서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취미로 해볼까 싶어서 공방에 가서 실뜨개를 배우기 시작했었죠. 그때 그 공방에서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공방이 뜨개질 공방이라서 남자 손님의 발길은 현저히 적은 곳인데 그렇다 보니 남편이 더 눈에 띄더군요. 남편은 제가 다녀가는 시간에 자주 왔던 손님이었는데요. 부딪히는 순간이 나날이 많아지니까 저희는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나중엔 남편이 먼저 번호를 물어봐서 뜨개질 얘기로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사귀는 사이까지 되어버렸죠.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서 그런지 이 알콩달콩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한참 남편과 꽃같은 시간만 보내던 무렵이었어요. 한날 정말 뜻밖의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름 아닌 고등학생 때 제게 꿈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깨닫게 해주었던 둘이었죠. 솔직히 반가웠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둘이는 저에게 참 착하고 순하며 배우고 싶은 포부를 지니고 살던 멋진 친구였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연락했지. 좀 더 일찍 연락해서 얼굴 보고 인사도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야, 실은 다름이 아니라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미안한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이 얼마 전에 이혼하셨거든. 어쩌다 보니 동생을 나 혼자 돌보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동생이 아파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어. 나도 이런저런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고 있긴 한데 이 돈으로는 동생 수술비 하기엔 모자라서 진짜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너무 급해서 내가 친구가 없어서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반가운 마음에 좋아서 받은 전화 너머로 둘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순간 학창시절 동생 생각하며 당찬 꿈을 얘기하던 둘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요리를 좋아했던 것도 동생 덕분이었고 동생을 참 많이 좋아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는 둘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당연히 요리 전공 대학을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는 바람에 대학도 못 갔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무엇보다 꿈이 뚜렷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 생활을 즐길 당시에 둘이는 배달 일을 하면서 동생의 학비를 벌고 있었다더군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가족한테 수술이 필요한 병이 생겼다 보니까 둘이도 상당히 조급했나 봅니다. 둘이도 아마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한테 이런 부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둘이는 초조한 마음에 횡설수설 얘기를 했다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충분히 둘이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둘이는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괴로운 상황이란 걸 알겠더라고요. 한때 잠시나마 동경했던 친구가 어렵다는 사정을 들었는데 당연히 도와주고 싶었어요. 또 제게 연락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고 절박했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둘이에게 걱정 말고 괜찮으니까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했죠. 저는 취직하고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까지 깨서 둘이에게 300만 원을 보내줬어요. 둘이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또 울더라고요.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데 저는 일부러 부담 느끼지 말라고 장난 섞인 말투로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면 그때 갚으라고 했어요. 사실 제게도 300만 원이 쉬운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돈은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준 거라서 전혀 불안하거나 아깝지 않았어요. 돈은 또 모으면 되는 거고 친구 사이에 작은 도움이라도 괜찮다면 고된 둘이를 꼭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공방에서 만난 남자와 2년의 연애 끝에 30살이 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집은 시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 주기로 한 걸로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죠. 남편과 연애 시절 데이트하면서 남편이 평소에도 번듯하고 유도리 있는 경제관념을 보여준 덕에 집안이 넉넉한 살림이란 걸 예측은 했다만 시댁에서 아파트 한 채를 쉽게 선물해준다고 하니 역시 돈이 좀 있는 집안이구나 싶더군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치기까지 저와 남편은 그 흔한 예비부부의 다툼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어쩜 그렇게 안 싸우고 지낼 수 있냐며 천생연분이라고 말해주었죠. 저는 이게 다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의 유치한 어리광을 다 이해하며 늘 배려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속이 뒤집어지는 시집살이 따위 겪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남들도 우리 보고 몇 안 나오는 인꼬 부부라고 부러워했고 시댁 보고 인심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으니까요. 와,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남들이야 남편과 잠깐 인사해본 게 다이고 시댁 얘기는 저를 통해 들은 게 전부이니 좋게 볼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들과 이미 식구처럼 마주하던 제가 그 집 사람들의 본 모습을 몰라봤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제 스스로가 머저리 같고 분통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인심 좋다며 칭찬했던 시어머니는 알고 보니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꽉 막히고 깐깐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하는 말이라면 끔뻑 죽던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 엄마 말에 끔뻑 죽는 마마보이였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 다들 본색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며칠간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잃고 살 정도였어요. 남편은 다 큰 사람이 징그럽게 시어머니 옆에 달라붙어 엄마 엄마 하며 철딱서니 없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주 유난을 부리더군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죠. 심지어 시어머니가 저보고 결혼하자마자 여자가 무슨 돈을 버냐면서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벌면 집안이 망한다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별말 없더니 느닷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나이가 있으니 그런 뒤처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옆에서 남편이란 사람은 신이 나서 그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우리 아직 아이도 없고 충분히 맞벌이 가능한 사정인데 뭐하러 한 사람만 돈을 벌어. 벌 수 있는 상황일 때 부지런히 일해서 모아둬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은 한 사람만 벌어서 돈 모으기 힘든 시대잖아요. 그만두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저 아직 30대 초반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경력 단절이 웬 말입니까? 절대 그만둘 수 없었죠.
또 곧 분가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시어머니와 자주 볼 사이도 아니고 그때 돼서 어차피 다시 일을 구해야 하는 거면 제가 왜 시어머니 의견대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제 입장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똑바로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일 그만둘 수 없다고 시어머니한테 떵떵거리며 의사를 전달했었는데 제가 하필 이 시기에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아직 분가를 하지도 않아 시댁에 몸을 담고 있는 하필 이때 말이죠.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리 좋은 곳이 아니긴 했다만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육아휴직 복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원체 근무지에 관심이 없기도 했고 그저 지원서 붙은 참에 회사를 다니게 된 거라 그런 복지가 없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육아휴직 못 준다며 냉철하게 거절하더군요. 육아휴직으로 생긴 공백 기간 동안 계약직 뽑아서 쓰다가 내보내고 다시 저를 받아준다면 그동안에 생긴 새 업무를 인계해주는 게 번거롭다는 이유로요. 그럴 바엔 아예 새로 사람 뽑아서 쓰는 게 회사 입장에선 덜 손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인력 낭비라나 뭐라나.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대처도 없이 그대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참 서럽더군요. 그래도 5년이나 제가 몸바쳐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어떻게 한치의 의논도 없이 상부에서 그리 빠른 판단을 내비칠 수 있는 건지. 어이없었지만 구질구질하게 매달린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더는 부탁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제 꼴을 아주 꼬셔하더라고요. 젊은 애가 눈에 불을 켜고 시애미한테 일 그만 못 둔다고 딱 잘라 말하더니 벌 받은 거라면서.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제 꼴이 우습게 된 건 맞기 때문에 차마 거기다 대고 할 말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분가 준비할까 해요. 나중에 되면 배도 불러올 텐데 그럼 어머님께도 그렇고 집에 폐가 될 것 같아서요. 이것저것 도와드리지도 못하는데 괜히 어머님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만 있다면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분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분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시어머니가 박수를 크게 한번 딱 치더니 갑자기 분가하기로 한 아파트가 월세 계약이 되었다면서 제가 시댁에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서 분가 생각 없는 줄 알았다고 덜컥 계약을 진행해버렸다는 거예요. 1년 계약이라 저더러 그냥 1년만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생각지도 못한 스트레스를 주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제대로 못하더라. 나 때는 그렇게 시집 오면 시애미한테 아주 혼쭐이 났어. 지금이야 세탁기도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고 밥도 배달해 먹고 하니까 살기 편해졌지. 저기 반상에 가서 며느리들인 집안 얘기 들어보면 아가씨들이 전부 골빈 것처럼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야 어디 제 남편 뒷바라지나 제대로 하고 살겠어? 젊은 여자들을 겨냥하는 것처럼 말을 하시는데 저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는 지금 저더러 똑똑히 새겨 들으라고 하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쐐기를 박더군요.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1년만 배운다고 생각해. 새아기 너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거리 만들 줄 모르잖냐. 매번 사 먹는 것도 다 돈인데 배우면 좋지 뭘. 다른 시댁에서는 살림 못하면 잔소리만 하지 나처럼 어디 가르쳐 주려고 하는 줄 알아? 결혼 전에는 자기는 고나리지라는 시애미들 보면 이해 안 간다고 했던 분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 건지. 심지어 제 속을 더 뒤집어 놓은 건 못 모르고 지엄마 얘기를 거들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이 맞다면서 자기 회사 동료 얘기만 들어봐도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살림 지적만 하지 손수 가르쳐 주겠다고 나서진 않는다고 하면서 저보고 복 받은 줄 알라고 하는데 와,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더군요. 이건 제가 고집해봤자 얘기만 길어질 뿐
어차피 분가하기로 한 아파트가 계약 들어가는 바람에 집도 없으니 시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냥 제가 포기하는 편이 빠르다 생각했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 아파트 월세로 받는 금액은 원래 우리 남편 주기로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 통장에다가 입금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말의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집도 없는 제가 일단 한 발 물러나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의 본격적인 시월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돌변하는 걸 보고 이미 시집살이를 예상은 했다만 시어머니는 제가 배가 불러오든 말든 집안일의 강도를 높여가기만 했어요. 저는 임산부의 몸으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하고 장도 보러 나가고 오랜 시간 서서 식사까지 준비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1년이면 끝나기로 한 아파트 계약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살던 사람이 2달 전 연락 와서 재계약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1년 연장되고 또 다른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는 바람에 이번에도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저는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분가는 여전히 진행이 안 되었죠. 해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 아파트 애초부터 저희 혼수로 준 선물이라면 세입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게 한이지만 1년 정도면 100번 용서해서 그냥 내가 참고 말지 하고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3년이 넘어가고 있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 아파트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 거면 그냥 다른 집값 싼 곳이라도 먼저 구해서 분가했을 거라고요. 여보, 우리 아파트 작은 평수라도 알아보고 그만 분가하자. 애도 커갈 건데 계속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우리 살림 꾸려나가야지. 애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해서 여러모로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어머님 부름에 계속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도 버겁고 어머님이 애 봐주는 게 영 서툴러서 얼마 전엔 애 목욕시키시다가 목욕물에 빠뜨리셨다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너 말 희한하게 한다. 우리 엄마가 설마 손녀 잘못되라고 그랬겠어?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네가 애한테 신경 못 쓰는 걸 왜 우리 엄마 탓을 해? 무슨 누가 들으면 우리 엄마가 너 엄청 구워 삶는 줄 알고 오해하겠어. 제가 정말 얼마나 오죽했으면 시어머니 얘기까지 하면서 남편에게 도와달라 청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마마보이 남편은 제 말의 요점을 꿰뚫지 못하고 그저 지 엄마 탓을 하고 있는 그 태도만 콕 집어서 지적하더라고요. 저는 애가 한참 울시기라 잠도 못 자서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남편에게 너무 서운해서 결국 양보 못하고 몇 마디 더 얹었더니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갔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 노크도 없이 저희 방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다 늦은 밤에 무슨 소란들이니? 그리고 세아가, 너는 아직도 분가 소리야? 네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분가에서 둘이 뭐 해먹고 살려고 자꾸 집을 나간다는 거니? 이 집이 이렇게 넓어서 니들 둘 방을 내줘도 한참 남는 평수잖아. 특히 애가 다니기에 위험한 것도 없고 좋지 않아? 앞으로 애는 더 빨리 클 텐데 넓은 집에 있는 게 여러모로 편하지. 그리고 그 아파트 계약 끝나면 어차피 분가하게 될 건데 뜬금없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건 무슨 모자란 생각이니? 어머님, 정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아파트 저희 줄 생각은 있는 거예요? 계속 세입자를 받아주신다는 거는 애초에 저희 줄 생각이 없으셔서 계속 계약받았던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요, 그 아파트가 정말 있기는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예요? 집세가 아쉬워서 이러시는 거면 차라리 저희가 그 집 계약하고 월세 내면서 살게요. 얘기하다 보니 그동안 빡쳤던 서러움이 물밀듯 쏟아지더라고요. 말하고도 후회는 안 했어요. 이참에 그 아파트 얼굴이나 보자는 심산도 있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잘난 아파트길래 결혼 전에 그리 자랑을 했고 저를 이만큼이나 참게 만들었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어이없는 게 옆에서 시어머니를 또 거들면서 월세가 뭔 말이냐고 돈 아깝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여기서 지내면 집세도 안 내고 따로 사는 것보다 돈도 수월하게 모을 수 있는데 아이가 커가면 그렇잖아도 돈이 많이 들지 않냐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좋지 않냐고 하네요. 정말 아이를 생각하는 거라면 시어머니 손에서 굴려지는 아이 엄마인 저를 거들고 구경만 하면 안 될 일이지요. 다 필요 없고 저는 당장 그 아파트 이름이랑 동호수 전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망설이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너는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니? 내가 정말 사람을 한참 잘못 봤지. 참한 며느리 들어온다고 아파트 한 채 선물을 그냥 떡하니 해줬더니 그게 의심스러워서 아파트 보여달라고 시애미를 겁박해? 아유, 내 팔자야.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네. 며느리한테 잡혀 사느라 기 한 번 못 펴고 산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가지고 오면서 제게 그 아파트 정보를 내놓더군요. 눈으로 보니까 속 시원하냐고 시어머니가 떵떵거리는데 저는 그저 아파트 정보만 기억하기 바빴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 방을 나서버리더군요. 둘이서 뭐라고 수군대는 것 같았는데 관심 없었어요. 아파트 확인하겠다는 제 입장은 허튼 소리가 아니었기에 저는 사진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다음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죠. 아,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 아파트는 애초부터 주인이 생판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분명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이름으로 산 집이라고 했었거든요. 헌데 제가 본 이름은 아버님 것도 아니고 어머님 것도 아니었어요. 어이가 없던 저는 그대로 등기부등본을 들고 시어머니한테 보여줬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어머님? 제가 방금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이게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혼수로 주신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에요. 이 호수 주인 이름이 아버님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지금 기어코 이걸 확인하려고 등기소까지 찾아갔다는 거야? 너 원래 이렇게 독한 애였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시어머니는 무척 당황했는지 자신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얼렁뚱땅 제 인품을 탓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화의 요점을 파악 못하는 게 꼭 지 아들이랑 닮아서는 문득 남편이 참 쓸데없는 것까지 물려받았단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랑 말씨름을 하면서 속속들이 알게 된 정보인데 알고 봤더니 아파트 한 채 있다고 한 거부터 다 거짓말이었더군요. 당연히 남편 통장에 월세 넣어준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저는 애초에 남편과 결혼할 때 분가하는 조건으로 결혼했거든요. 그걸 따지고 들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아파트가 준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결혼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랑 입을 맞추고서 저를 낚은 거였어요. 2살이 된 딸이 있는 데다가 결혼 생활을 3년이나 보낸 상태였기에 저는 더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고 시댁에서 살게 될 신세였던 건데 저는 바보같이 속았는지도 모르고 분가 생각만 하면서 이제까지 버텼네요. 그 뒤부터 모든 게 다 스트레스더라고요.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것도 전부요. 제가 이 사기 결혼을 버티고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준 건 오로지 2살짜리 딸내미 뿐이었습니다. 한날은 자고 일어났는데 눈앞이 핑 도는 겁니다. 그날 내내 대낮까지 어질어질하기도 했어요. 빈혈인가 싶어서 딸내미를 데리고 시간 내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온 날 제가 울면서 사과하던 그날의 분위기를 못 이긴 결과물인 듯 싶었죠. 저는 제 스스로 또 구렁텅이로 기어들어간 셈이었어요. 너무 힘든 마음에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지방에 있는 친정 부모님한테 겪고 있는 시집살이에 대해 다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친정에서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만 하더군요. 그러게 왜 회사를 그만뒀냐면서 애까지 있는 엄마가 처녀 때처럼 징징거릴 거냐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가장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온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그게 너무 서러워서 매일매일 우는 날만 늘어갔죠.
친정 부모님은 원래 10년 동안 한자리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분식점 접을까 하고 있던 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더 매정했던 거였어요. 괜히 돈 나가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시댁에 살고 있으라면서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몸도 힘든데 이 와중에 또 다른 일 찾아봐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러니 지금 당장 저를 봐줄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힘들더라도 참고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보라고만 말하셨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감내하는 시간을 지속하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불면증까지 생겨버렸어요. 병원에선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 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아직도 시어머니 앞에서 밥 반찬으로 투정 부리기만 하는 철부지였어요. 뭐 저런 자식이 다 했는지 보고만 있어도 오라가 치밀었지만 또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내심을 결국 터뜨리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기혼 남녀가 들어있는 단톡방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그곳은 결혼한 유부녀와 유부남들이 서로 자식 얼굴도 다 까고 주말마다 등산을 가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단톡방이었어요. 대화들을 보니 아주 충격 그 자체였죠. 남편이 아무리 엄마의 끔뻑 죽는 마마보이라도 바람은 안 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작성한 채팅을 보니 저를 꼬실 때처럼 미혼인 다른 여자들을 꼬시려다가 유부남이라 안 먹히니까 유부녀를 꼬시는 거더군요. 제가 임신했다고 욕구를 못 풀어서 다른 여자를 찾고 있던 것 같은데 그 속내가 너무 보이는 대화들이었어요. 여기저기 유부녀들한테 추파를 던지고 있는데 제가 몰랐던 게 황당할 만큼 바람기가 너무 심한 남자인 겁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따지지는 않고 있었어요. 어린 딸을 생각하면 우리 부부 사이를 더 이상 망칠 순 없었거든요. 그렇게 혼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다가 한날은 시어머니가 걸레 쥐어주면서 거실 바닥이 좀 더럽다며 닦으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준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 속이 너무 울렁거리더라고요. 예산일이 아님을 직감한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구토를 하고 말았어요. 아유, 장판 얼마 전에 새로 한 건데 꼴값이야 정말. 애 처음 갖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집안일 조금 한다고 힘든 척 유세를 떨고 있어. 얼른 닦아. 집안에 냄새 배겠다. 저는 당시 시어머니의 기분 나쁜 잔소리에 대항할 정신도 없을 만큼 몸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빠르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던 기억이 납니다. 눈 떠보니 집이 아닌 병원이었고 제 눈앞에는 울고 있는 엄마만 있고 시어머니랑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엄마한테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엄마가 울면서 저보고 유산됐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듣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밖에 살지 못하고 내 아기도 지키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 걸까? 자책만 엄청 하면서 병원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부모님이 앞에 있으니 저 또한 며느리가 아닌 한참 모자란 딸내미로 돌아가게 되더군요. 그래서인지 엉엉 울면서 힘들었던 지난날을 모조리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바람핀 것까지 다 밝혔죠. 엄마는 제가 이렇게 몸 망가지면서까지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는지 몰랐다며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친정집으로 내려와서 살고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권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친정 내려가서 지내겠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심지어 친정 부모님이 함께 있는데도 생각 없이 입을 함부로 놀리더군요. 뭐라고? 그럼 앞으로 식사 준비는 누가 하니? 다시 나더러 하라고? 난 삭신이 쑤셔서 절대 못한다. 허리 나가서 디스크 수술도 했는데 바닥 청소 같은 건 누가 다 하라고 갑자기 친정을 간다는 거야? 이보세요 사돈어른. 제 딸이 무슨 사돈댁 가정부인 줄 아십니까? 여태 제 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셨어요? 댁 아드님이 밖에서 바람피고 온갖 유부녀들 꼬드기고 다니는 건 알고서 그렇게 떵떵거리시는 겁니까? 얼마나 지 아랫돌이 간수가 안 됐으면 여기저기 싸르지 못해 안달이랍니까?
자기 아들이 밖에서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는 줄도 모르면서 뻔뻔하게 낯짝 들고 있다니 창피한 줄 아세요, 사돈. 엄마는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귀싸대기를 날리고 내려가고 싶은 지경이라고 했으나 한시도 이 더러운 집구석에 내 귀한 딸 두고 싶지 않다며 그대로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저는 그 어린 딸도 시댁에 내버려 두고 짐도 챙기지 않고서 친정엄마 손잡고 혼자 부산으로 내려왔죠. 고향에 내려가 제가 다녔던 학교를 지나면서 자연스레 학창 시절이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 2년 전에 연락 온 둘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사나 동생 수술은 잘 됐나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오랜만에 둘이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해봤어요. 고마워 하나야. 동생 수술은 너무 잘 됐어. 그때 네 도움이 아니었으면 내 동생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내가 먼저 연락하려고 했는데 요즘 하는 일이 바빠서 결국 네가 먼저 하게 만들어버렸네. 너무 고맙고 미안해. 그래도 나 네가 빌려준 돈 덕분에 고비를 잘 넘겨서 지금은 잘 살고 있어. 너는 어때? 다행히도 둘이는 더 이상 괴롭지 않은 듯했고 계속 제 덕분에 기세가 졌다고 말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잘 지내냐고 묻는 말에 저는 숨김없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남편과 이혼 준비를 할 거고 당분간 별거하려고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다고 했더니 둘이가 마침 자기도 부산이라며 시간 되면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날 바로 시간을 잡아 만나게 되었는데 연락을 오래 안 한 것 치곤 쉬운 만남이었죠. 그렇게 만난 둘이의 모습은 고등학생 때에 비해 훨씬 말끔해지고 비싼 명품백도 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뻐서 어떤 일 하냐고 하는 일이 되게 성공했냐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더군요. 네가 빌려준 돈 300만 원으로 동생 수술 무사히 시키고 남는 돈으로 토스트 장사를 했거든. 노상에서. 옛날에 내가 말해준 적 있잖아. 동생한테 계란 토스트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그걸 대학교 앞에서 팔았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덕분에 그렇게 번 돈으로 동생 재활까지 잘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게를 차려서 시작해봤는데 고맙게도 장사가 더 잘 되더라고. 하다 보니 프랜차이즈도 차리게 됐어. 지금 한 5개 정도 운영 중이야. 정말? 웬일이야. 너무 잘 됐다. 너 어릴 때 요리사 하고 싶다더니 정말 하고 싶은 요리하면서 대성공했네? 진짜 너무 축하해. 옛날에도 느낀 거지만 넌 반드시 잘 될 것 같았어. 저는 어릴 적 둘이가 가진 그 포부가 이루어진 걸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더니 둘이는 오히려 제가 아니었으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보고 동생을 살려준 은인이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스승이라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갚아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친구끼리 뭘 갚냐고 그때 갚으라고 했던 건 장난이었다고 괜찮다 했더니 둘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사업하는 토스트 가게 하나를 공짜로 줄 테니 친정 부모님이 하고 있는 망한 분식집을 빨리 정리하라고 하대요. 그리고 그 토스트 체인점에서 번 수익은 본점에 내는 수수료 없이 전부 다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둘이는 저만을 위해 한 가지를 더 제안하더군요. 제가 손재주가 좋은 걸 알고 뜨개질 공방까지 하나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둘이는 그 당시 정말로 죽을 만큼 많이 힘들었던가 봅니다. 저의 작은 성의가 지금까지도 자신을 힘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번엔 제 사정을 듣고서 서울에 있는 마마보이 남편에게 이혼 소송하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던 저는 그걸 준비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고개를 내저었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 하나야,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까지 대줄 테니까 소송은 꼭 해. 너 그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잖아. 당연히 네 인생 망가진 것에 대한 보상 받아야 되고 시댁에서도 그만한 벌을 받는 게 맞아. 둘이가 조리 있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었는데
덕분에 저는 여의치 않던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 시댁이 아파트 있다며 속인 것부터 남편이 휴대폰으로 유부녀들이랑 바람피고 다닌 흔적들 다 모아서 이혼소송을 때렸습니다. 1년간 시달린 끝에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딸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공방에서 딸을 키우며 뜨개질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세미랑 아기 모자 같은 간단한 것들만 만들어 팔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하여 파우치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팔았더니 생각 외로 꽤 반응이 좋은 겁니다. 하다 보니 욕심도 나고 배우는 것도 재밌고 해서 아예 가죽 공예까지 공부를 한 다음 직접 지갑이랑 가방, 휴대폰 케이스도 만들어 보았어요. 한 땀 한 땀 예쁘게 만들어서 가격도 올려받아 온라인 사이트에 팔아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대박이 난 겁니다. 한 달 수익이 제가 다닌 보잘것없던 회사 급여보다 훨씬 월등했어요. 다행히 우리 딸에게 어렵지 않게 모든 걸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죠. 단순히 취미로만 썩혔던 제 손재주를 둘이가 알아준 덕분에 저는 더 큰 곳에서 솜씨를 발휘하게 된 셈인데요. 친구를 잘 뒀다는 말을 이럴 때 해보나 봅니다. 우리 부모님도 둘이 덕분에 차린 토스트 가게로 장사를 막 시작했는데 수익이 너무 좋다더군요. 일주일에 2-3번씩은 둘이가 우리 딸 먹으라고 공방으로 본인이 순수 만든 수제 간식을 가지고 옵니다. 딸이 둘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모 왔다면서 조망만한 입술로 이모 부르며 달라붙는데 아마 둘이가 우리 딸을 엄청 예뻐하고 아껴줘서 딸이 더 따르는 거겠죠. 이 계기를 통해 둘이와 저는 학창시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독해졌어요. 동네도 같아서 단짝 친구를 넘어선 자매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둘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했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저를 기다리고 찾아준 것이 이렇게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주었네요.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서로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도움을 주게 된 것도 아마 하늘이 맺어준 귀한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느끼게 된 게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물질적 크기가 얼만큼이냐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무도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작은 마음이라도 그 고마운 손길을 내밀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도움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부산에서 이대로 평화롭게 지낼 생각이에요. 앞으로 이 행복이 쭉 오래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저처럼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로 인해 행운 같은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느린 손가락으로 눈 아프게 글을 써내려가다 보니 벌써 늦은 밤이 되었군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